흔적은 둥글게 남는다. 비닐하우스에 박힌 차, 그리고 보험이 부른 재수사.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밤 11시 43분, 강원도 원주 외곽을 관통하는 국도 19번은 어둠 그 자체였고, 가로등이 끊긴 그 지점부터는 헤드라이트만이 유일한 빛이었으며, 그마저도 간헐적으로 지나가는 차량들의 것이어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도로는 칠흑 속에 잠겨 있었다. 1톤 화물차를 몰던 김정수 52는 그날 밤 늦게까지 원주시장에서 채소를 싣고 춘천으로 향하는 중이었는데, 평소보다 30분이나 늦게 출발한 탓에 서두르는 마음에 국도를 택했고, 그것이 그를 목격자로 만들었다. 그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 헤드라이트가 갑자기 확 꺼지더라고요. 그냥 꺼진 게 아니라 완전히 단번에요. 전기가 나간 것처럼. 그리고 몇 초 후, 정확히는 5초에서 7초 사이쯤 도로 오른편 비닐하우스 단지 쪽에서 뭔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동시에 먼지와 비닐 조각들이 공중으로 피어올랐으며 그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화물차가 완전히 멈춘 후 김정수가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내밀었을 때 그가 본 것은 비닐하우스 한 동을 완전히 관통해버린 검은색 승용차였고, 차량의 앞부분은 철제 파이프 사이에 깊숙이 박혀 있었으며 앞 유리는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금이 간 상태였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신고했고, 사고 났어요. 비닐하우스에 차가 박혔어요. 라고 말했으며 신고 접수 시각은 11시 46분이었다. 통화를 끝낸 그는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걸어갔는데, 이상하게도 주변은 너무나 조용했고 비닐하우스 안쪽에서 들려야 할 어떤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다. 원주경찰서 강력팀 소속 형사 강현우 38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신고 접수 후 23분이 지난 자정 9분이었고, 그보다 먼저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이미 사망을 확인한 상태였으며 순찰차 2대가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강현우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특유의 습관대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의 시선은 먼저 국도 위를 훑었고 다음으로 비닐하우스 방향으로 이어지는 타이어 자국을 따라갔으며 마지막으로 박혀있는 차량에 멈췄다. 그는 10년 넘게 강력 사건을 다루면서 수많은 교통사고 현장을 봐왔지만 이 현장은 뭔가 달랐고, 그 다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집어낼 수는 없었지만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느낌만은 분명했다. 사망자 신원 확인됐나요? 강현우가 현장을 지키고 있던 순찰 경찰관에게 물었고,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펼쳤다. 오태식 49세, 원주시 단구동 거주, 소규모 건설업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비닐하우스 쪽으로 걸어갔는데, 그의 발걸음은 의도적으로 느렸고 각 걸음마다 주변을 관찰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국도에서 비닐하우스까지의 거리는 약 15m, 타이어 자국은 선명했지만 급제동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차량은 거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비탈을 내려온 것처럼 보였다. 강현우가 차량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운전석에 앉아있는 시신이었는데, 오태식의 머리는 뒤로 젖혀진 채 시트 헤드레스트에 기대어 있었고, 양손은 무릎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으며 안전벨트는 여전히 매어진 상태였다. 강현우는 손전등을 켜고 운전석 내부를 비췄는데, 핸들에는 혈흔이 없었고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으며 계기판에는 여전히 희미한 불빛이 들어와 있었다. 그는 천천히 운전석 문을 열었고 문이 열리면서 내부의 공기가 흘러나왔는데, 그 공기에는 혈액 냄새와 함께 희미한 술 냄새가 섞여 있었다. 졸음운전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도착한 교통과 경찰관이 강현우 옆에 서서 말했고,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시신을 더 자세히 살폈다. 오태식의 이마 부분에는 명확한 타박상이 있었고 앞유리와 부딪힌 흔적처럼 보였지만 강현우는 뭔가 미묘하게 어긋나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시신의 손을 살펴보았는데 오른손 손등에 작은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는 유리 파편에 베인 것처럼 보였지만 각도가 이상했다. 강현우는 차에서 물러나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비닐하우스 안쪽은 LED 보온등이 켜져 있어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찢어진 비닐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만이 들렸으며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이상하네요. 강현우가 중얼거렸고 옆에 있던 교통과 경찰관이 뭐가요? 라고 물었지만 강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국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졸음운전이라면 급제동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타이어 자국은 너무 일정했고 차량은 마치 스스로 굴러가듯이 비닐하우스로 향한 것처럼 보였으며 무엇보다 운전자의 자세가 너무나 정돈되어 있었다. 사고로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혔다면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뒤로 튕겨나가는 게 정상인데 오태식은 마치 처음부터 시트에 기대어 앉아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감식팀 언제 옵니까? 강현우가 물었고 교통과 경찰관이 손목시계를 보며 20분 내로 도착한다고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량 뒤쪽으로 돌아갔는데 트렁크는 닫혀 있었고 뒷좌석 창문도 온전한 상태였으며 차체에 뚜렷한 충격 흔적은 앞부분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뒷좌석 문을 열고 내부를 살폈는데 시트는 깨끗했고 바닥에는 먼지만 약간 쌓여 있었으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강현우의 눈은 시트 모서리 부분에서 멈췄고 거기 미세한 섬유 조각 같은 것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는데 회색빛 섬유였고 차량 시트의 검은색과는 다른 색이었다. 강현우는 증거봉투를 꺼내 그 섬유를 담았고 봉투에 뒷좌석 시트 모서리 10.16, 2415라고 적었으며 다시 차량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인상이었는데 현장을 처음 봤을 때의 위화감이나 이질감은 나중에 아무리 사진과 보고서를 뒤져봐도 다시 느낄 수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항상 현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장은 그에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과학수사팀이 도착한 것은 자정 30분이었고 팀장인 유재석 45경위가 흰색 방진복을 입고 현장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강현우는 차량에 기대어 지켜보았다. 유재석은 20년 넘게 현장 감식을 해온 베테랑이었고 강현우와는 10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사이였으며 서로의 작업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거침없이 의견을 나누는 관계였다. 또 밤샘이네요. 유재석이 강현우 옆에 서서 말했고 강현우는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 이번 건 좀 이상해요라고 답했다. 유재석은 강현우의 그런 말을 가볍게 듣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지난 10년간 강현우가 이상하다고 말한 사건들이 결국 어떻게 귀결됐는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즉시 진지한 표정으로 어떤 점이? 라고 물었다. 강현우는 비닐하우스 쪽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국도에서 여기까지 약 15m, 비탈길이긴 하지만 급제동 흔적이 거의 없어요. 졸음운전이라면 운전자가 정신을 차리는 순간이 있을 텐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유재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전등으로 타이어 자국을 비췄고 강현우의 말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운전자 자세가 너무 정돈돼 있어요. 강현우가 계속 말했고 유재석이 정돈? 이라고 되물었다.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혔다면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뒤로 튕겨나가면서 안전벨트에 몸이 눌려야 하는데 시신은 마치 처음부터 시트에 기대어 앉아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안전벨트 자국도 거의 없고 핸들을 잡고 있지도 않았어요. 유재석은 즉시 차량 쪽으로 걸어가며 사진 먼저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의 팀원 3명이 각자 카메라와 측정 장비를 들고 현장으로 흩어졌다. 강현우는 그들이 작업하는 동안 다시 한번 국도를 따라 걸었는데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시작했고 목격자인 김정수가 운전하던 방향에서 현장을 바라보았다. 국도는 완만한 곡선 구간이었고 가시거리는 약 200m 정도였으며 가로등이 끊기는 지점이 정확히 비닐하우스 단지 앞 100m 지점이었다. 강현우는 그 지점에 서서 생각했다. 만약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다면 가로등이 끊기기 전에 이미 의식이 흐려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면서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였을 텐데 타이어 자국은 너무나 일정했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향을 잡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고 유재석이 시신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손등에 상처가 있네요. 유재석이 말했고 강현우는 저도 봤어요 라고 답했다. 유재석은 시신의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살폈는데 손등 중앙 부분에 약 2cm 길이의 열상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미세한 타박상이 있었다. 앞 유리 파편에 베인 것처럼 보이는데 유재석이 말하다가 멈췄고 강현우가 근데? 라고 물었다. 각도가 이상해요. 앞 유리와 부딪혔다면 손바닥 쪽이나 손가락 쪽에 상처가 나야 하는데 손등 정중앙에 이런 상처가 나려면 유재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가를 막으려고 손을 들었을 때 생기는 상처 같아요. 강현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직관이 옳았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다. 이마 타박상도 좀 이상합니다. 유재석이 계속 말했고 시신의 머리 부분을 가리켰다. 앞 유리와 부딪혔다면 유리 파편이 박히거나 날카로운 열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둔탁한 아픈에 가까워요. 그리고 유재석은 손전등을 더 가까이 대고 이마 부분을 자세히 살폈다. 무늬가 있어요. 아주 미세하지만 격자 형태 같은 게 보여요. 강현우는 즉시 유재석 옆으로 다가가 시신의 이마를 들여다보았는데 유재석의 말대로 타박상 안쪽에 희미하지만 일정한 간격의 격자 무늬가 희미하게 보였다. 이건 앞유리가 아니에요. 강현우가 단호하게 말했고 유재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부검 결과를 기다려야겠지만 제 생각엔 이건 다른 둔기에 맞은 상처 같아요. 격자 무늬가 있는 뭔가. 유재석의 말에 강현우는 즉시 머릿속으로 격자 무늬가 있는 물건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고기 두드리는 망치, 타이어 체크용 공구, 일부 공사 현장에서 쓰는 특수 공구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는 부검 결과와 정밀 감식을 기다려야 했다. 강현우는 차량 내부로 시선을 돌렸고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공간을 유심히 살폈다. 기어는 중립에 놓여 있었고 핸드브레이크는 풀린 상태였으며 시동은 꺼져 있었지만 키는 여전히 시동 구멍에 꽂혀 있었다. 차량 블랙박스는 확인했나요? 강현우가 물었고 유재석이 고개를 저었다. 블랙박스가 없어요. 애초에 설치 안 된 차량인 것 같습니다. 강현우는 혀를 찾는데 블랙박스가 없다는 것은 사고 직전의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수사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었다. 휴대전화는? 강현우가 다시 물었고 유재석이 비닐 증거봉투를 들어보였다. 조수석 발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화면이 깨지긴 했는데 본체는 무사한 것 같습니다. 강현우는 봉투를 받아들고 휴대전화를 살폈는데 최신 스마트폰이었고 화면 보호 필름이 거미줄처럼 깨져 있었지만 전원은 들어오는 것 같았다. 디지털 포렌식 팀에 넘기세요. 최근 통화 기록이랑 문자 메시지, 특히 사고 당일 기록을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유재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다시 가져갔고 팀원 중 한 명에게 넘겨주었다. 강현우는 차에서 나와 다시 한번 타이어 자국을 따라 걸었는데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자세히 보았다. 자국은 국도에서 시작해 비탈을 따라 내려오면서 점점 깊어졌고 비닐하우스 직전에서 살짝 왼쪽으로 틀어졌으며 그대로 비닐하우스 중앙을 관통했다. 하지만 자국의 깊이 변화를 보면 속도는 거의 일정했고 급가속이나 급제동의 흔적은 없었으며 마치 시속 2030km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굴러간 것처럼 보였다. 이건 강현우가 중얼거렸고 갑자기 하나의 가능성이 머리를 스쳤다. 만약 차량이 스스로 굴러갔다면? 만약 운전자가 이미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렇다면 누군가 차를 이 위치까지 몰고 와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차가 스스로 굴러가게 만든 것일 수도 있었다. 유경위님. 강현우가 유재석을 불렀고 유재석이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차량 외부, 특히 운전석 문 손잡이랑 트렁크, 그리고 뒷좌석 문 손잡이에서 지문 채취 꼼꼼히 해주세요.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유재석은 즉시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강현우는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트렁크를 열었는데 트렁크 안에는 공구 상자 하나와 낡은 작업복, 그리고 빈 소주병 2개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공구 상자를 열어보니 일반적인 공구들이 들어있었는데 드라이버 세트, 렌치 몇 개, 펜치, 그리고 타이어 교체용 공구들이었다. 강현우는 각 공구를 하나씩 꺼내 살폈지만 격자 무늬가 있는 것은 없었고 혈흔이나 특이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트렁크를 닫으려는 순간 트렁크 바닥 모서리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강현우는 손전등을 비추고 자세히 보았는데 그것은 작은 금속 조각이었고 크기는 약 1cm 정도였으며 모양은 불규칙했다.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고 손전등 빛에 비춰보았다. 금속 조각의 한쪽 면은 매끄러웠지만 다른 쪽은 거칠었고 마치 뭔가가 부러지거나 떨어져 나온 것처럼 보였다. 강현우는 그것을 증거봉투에 담았고 트렁크 바닥 모서리, 금속 조각이라고 적었다. 새벽 1시 30분, 유재석의 팀이 현장 감식을 마치고 철수 준비를 시작했고 구급차가 시신을 싣고 떠났으며 강원대학교 병원 영안실로 향했다. 부검은 월요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었고 그때까지 강현우는 피해자 오태식의 배경을 조사해야 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내비게이션에 원주시 단구동 오태식의 주소를 입력했다. 비닐하우스 현장을 떠나기 전 그는 백미러로 현장을 한 번 더 돌아보았는데 찢어진 비닐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현우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이유, 너무나 정돈된 시신의 자세, 손등의 방어흔처럼 보이는 상처, 이마의 격자 무늬 아픈,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의 그 이상한 고요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아직 그 방향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강현우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각들이 맞춰질 것이고 진실은 결국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는 항상 그래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었다. 일요일 오전 10시 원주경찰서 3층 강력팀 사무실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붐볐고 강현우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오태식의 신원조회 결과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오태식 49은 6년 전 이혼했고 슬아의 딸 하나가 있었으며 원주시에서 소규모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사업자 등록상으로는 직원 5명 규모의 작은 회사였고 주로 인테리어, 공사와 소규모 리모델링을 맡았으며 최근 3년간 매출은 연평균 2억 원 수준이었다. 신용등급은 중간이었고 대출은 약 5천만 원 정도 있었으며 특별히 재정적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강현우가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은 가족관계였는데 이혼한 전처의 이름은 한미정 43이었고 딸 오서연 19은 현재 서울의 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는 어머니인 한미정과 같았다. 강현우는 한미정의 전화번호를 찾아냈고 번호를 누르기 전에 잠시 생각했다. 전 배우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항상 조심스러운 일이었는데 특히 사망 소식을 전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랬고 상대방의 반응이 때로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3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고 네, 여보세요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침착했고 약간 낮은 톤이었으며 특별히 잠에서 깬 것 같은 느낌은 없었다. 한미정 씨 맞으시죠? 저는 원주경찰서 강력팀 강현우 형사입니다. 강현우가 말했고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2초 정도였지만 강현우는 그 안에서 뭔가를 감지했다. 놀람이 아니라 예상 혹은 준비된 반응. 무슨 일이세요? 한미정이 물었고 여전히 목소리는 침착했다. 오태식 씨와 관련된 사건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서에 나오실 수 있으실까요? 강현우는 의도적으로 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그녀의 반응을 보기 위해 애매한 표현을 선택했다. 무슨 사건인데요? 전화로는 안 되나요? 한미정이 물었고 강현우는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다. 또다시 짧은 침묵이 흘렀고 한미정은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갈게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강현우는 전화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전 남편과 관련된 경찰의 전화를 받고도
그녀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고 무슨 일이냐고 다그치지도 않았으며 단지 침착하게 시간을 약속했다. 물론 이미 이혼한 사이이고 6년이나 지났으니 감정이 식었을 수도 있지만 강현우의 경험상 전 배우자가 사건에 연루됐을 때 완전히 무관심한 경우는 드물었다. 그는 메모지에 한미정 마이너스 침착함, 놀라지 않음, 준비된 듯한 반응이라고 적었다. 정확히 1시간 후인 11시 강력팀 사무실 문이 열렸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한미정은 키가 165cm 정도였고 검은색 코트에 청바지를 입었으며 화장은 옅게 했지만 깔끔하게 단정한 모습이었다.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길이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특별한 표정이 없었으며 눈빛은 차분했다. 강현우는 그녀를 보는 순간 첫인상을 메모했다. 통제된 감정, 준비된 태도. 한미정 씨 맞으시죠? 강현우가 일어서며 물었고 한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쪽으로 오시죠. 강현우는 그녀를 조사실로 안내했고 문을 닫고 마주 앉았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태식 씨가 어젯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강현우는 직설적으로 말했고 한미정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한미정의 얼굴은 약간 굳었지만 눈물이 나오거나 목소리가 떨리는 일은 없었다. 그녀는 3초 정도 침묵했고 그 다음 그렇군요라고 말했다. 단 2음절. 강현우는 속으로 확신했다. 이 여자는 슬퍼하지 않는다.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하셨나요? 강현우가 물었고 한미정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다. 토요일 저녁이요. 그러니까 어제. 강현우는 메모를 하며 물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미정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 사람이 요즘 저한테 자꾸 연락했어요. 다시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다고. 저는 계속 거절했는데 토요일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해서 그냥 정리하려고 만났어요.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한미정은 원주 외곽에 있는 한식당이요. 이름은 산골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답했다. 몇 시에 만나셨고 몇 시에 헤어지셨나요? 강현우의 질문에 한미정은 저녁 8시쯤 만났고 10시 반쯤 헤어졌어요 라고 답했다. 강현우는 속으로 계산했다. 사고 시각은 11시 43분, 헤어진 시각과 사고 시각 사이에 약 1시간 정도의 공백이 있었다. 술은 드셨습니까? 강현우가 물었고 한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사람이 많이 마셨어요. 저는 차를 몰고 가서 거의 안 마셨고요. 차는 각자 타고 가셨습니까? 강현우의 질문에 한미정은 잠시 머뭇거렸고 그 머뭇거림을 강현우는 놓치지 않았다. 아니요, 제가 데리러 갔어요. 그 사람이 차가 고장났다고 해서. 한미정이 대답했고 강현우는 그럼 식사 후에는요? 라고 물었다. 제가 집 앞까지 태워다 줬어요. 그 사람 아파트 앞에 내려줬고 저는 바로 집에 갔어요. 한미정의 대답은 명확했고 망설임 없이 나왔지만 강현우는 뭔가 어긋나는 느낌을 받았다. 오태식 씨 차는 어디 있었습니까? 강현우가 물었고 한미정은 아파트 주차장에 있었을 거예요. 고장났다고 했으니까요 라고 답했다. 강현우는 잠시 메모를 보는 척하며 생각했다. 오태식의 차는 사고 현장에 있었고 그 차를 운전한 것은 오태식이었다. 만약 한미정이 그를 아파트 앞에 내려줬다면 오태식은 그 후 어떻게 차를 운전해서 국도로 나갔을까? 고장났다던 차가 갑자기 고쳐진 건가? 아니면 한미정의 진술이 거짓인가? 오태식 씨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하셨는데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태였습니까? 강현우가 물었고 한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틀거리긴 했지만 혼자 걸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건 봤어요. 강현우는 다음 질문을 준비하며 한미정의 얼굴을 관찰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며 다리는 꼬지 않고 바르게 앉아 있었다. 너무 완벽한 자세였다. 슬픔에 빠진 사람, 혹은 충격을 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었다. 오태식 씨와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강현우가 물었고
한미정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다. 그냥 과거 얘기요. 왜 헤어졌는지, 그때 뭐가 문제였는지. 그 사람은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그럼 헤어질 때 오태식 씨 기분은 어땠습니까? 강현우의 질문에 한미정은 화나 있었어요. 술 때문인지 제 대답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표정이 안 좋았어요 라고 답했다.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놔두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한미정은 즉시 아니요. 그래서 제가 태워다 준 거예요.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라고 답했다. 논리적인 대답이었지만 강현우는 여전히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혹시 오태식 씨가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나요? 아니면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다거나? 강현우가 물었고 한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이혼한 지 6년이나 됐고 그동안 거의 연락 안 하고 지냈으니까요. 최근에 연락이 온 것도 한 달 전부터였어요. 한 달 전부터요? 강현우가 되물었고 한미정은 네,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만나자고 했어요. 처음엔 무시했는데 계속 연락이 와서 결국 어제 만난 거예요 라고 말했다. 강현우는 메모를 하며 다시 물었다. 혹시 오태식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한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었고요. 그럼 한미정 씨는요? 현재 만나는 분이 있으십니까? 강현우의 질문에 한미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고 입술이 약간 굳었으며 그 변화는 0.3초 정도였지만 강현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한미정이 물었고 강현우는 침착하게 답했다. 사건 조사를 위해 필요한 질문입니다. 한미정은 잠시 침묵했고 그 다음 말했다. 네, 있어요. 2년 전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함이? 강현우가 물었고 한미정은 윤상호요라고 답했다. 강현우는 그 이름을 메모하며 직업은 무엇을 하시나요? 라고 물었고 한미정은 택배기사요라고 답했다. 오태식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강현우의 질문에 한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모를 거예요. 얘기한 적 없으니까요. 하지만 강현우는 CCTV 영상을 떠올렸다. 나 사실 너랑 살 때부터 다른 남자가 있었어. 한미정이 오태식에게 한 말. 그것은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진실이었을까? 강현우는 질문을 마무리하며 물었다. 마지막으로 어젯밤 10시 반 이후에 어디 계셨습니까? 한미정은 집에 있었어요. 혼자라고 답했다. 증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강현우가 물었고 한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딸은 서울에 있고 저는 혼자 살아요. 증명할 사람은 없어요.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한미정은 일어서며 그럼 이제 가도 되나요? 라고 물었다. 네, 가셔도 됩니다. 강현우가 답했고 한미정은 조사실을 나갔다. 강현우는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미정의 얼굴이 계속 맴돌았고 특히 그녀의 눈빛이 기억에 남았다. 슬픔 없는 눈, 계산하는 눈, 뭔가를 숨기고 있는 눈. 강현우는 메모지에 크게 썼다. 한미정 마이너스 거짓말하고 있다. 일요일 오후 3시 강현우는 팀원 박민수 32경사와 함께 한미정이 말한 산골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은 원주 외곽 국도변에 위치했고 주차장은 건물 옆 공터를 이용하고 있었다. 일요일 오후임에도 손님이 제법 있었고 홀 안쪽 테이블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50대로 보이는 여주인이 앞치마를 두른 채 맞이했고 강현우는 경찰 신분증을 보이며 CCTV 확인 좀 하려고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여주인의 표정이 약간 굳었지만 곧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고 강현우는 어제 저녁에 이 식당을 이용한 손님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CCTV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여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2층으로 올라오세요라고 말했고 강현우와 박민수를 안내했다.
2층 거실에는 작은 모니터가 놓여 있었고 4개 채널의 CCTV 화면이 분할되어 보였는데 각각 주차장, 입구, 홀 전체, 그리고 카운터 쪽을 비추고 있었다. 어제 몇 시쯤이었나요? 여주인이 물었고 강현우는 저녁 8시부터 10시 반 사이입니다 라고 답했다. 여주인은 마우스를 조작해 재생 시각을 8시로 맞췄고 4배속으로 재생하기 시작했다. 강현우는 화면을 주시하며 한미정과 오태식을 찾았고 8시 12분경 올 입구로 두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여기요, 잠깐만요. 강현우가 말했고 여주인이 재생을 멈추고 정상 속도로 되돌렸다. 화면 속 한미정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녀 뒤로 오태식이 따라 들어왔는데 오태식의 걸음걸이는 평범했고 특별히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홀 안쪽 구석 테이블에 앉았고 여주인이 메뉴판을 가져다 줬으며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이 영상 USB로 복사 가능할까요? 강현우가 물었고 여주인은 네, 가능합니다 라고 답하며 USB를 찾으러 갔다. 강현우는 계속 화면을 지켜봤는데 8시 20분경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소주병이 테이블에 놓였으며 오태식이 먼저 잔을 들어 마셨다. 한미정은 잔을 입에 대는 척했지만 실제로 마시는 양은 매우 적어 보였고 오태식은 계속해서 잔을 채워 마셨다. 처음 30분 동안 두 사람은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고 특별한 긴장감이나 갈등은 보이지 않았지만 8시 52분경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한미정이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입술 움직임이 평소보다 느렸으며 마치 중요한 말을 꺼내는 것처럼 보였다. 오태식은 처음에는 평범하게 듣고 있었지만 한미정의 말이 계속되자 표정이 점점 굳어갔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으며 손에 들고 있던 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다. 소주가 잔에서 튀어나왔고 테이블 위에 물방울이 튀었으며 옆 테이블 손님들이 잠깐 그쪽을 쳐다봤다가 다시 시선을 돌렸다. 오태식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고 그는 소주병을 집어 자신의 잔에 가득 채웠으며 단숨에 들이켰다. 1잔, 2잔, 3잔. 그는 마치 무언가를 잊으려는 듯 혹은 분노를 삼키려는 듯 계속해서 술을 마셔댔고 한미정은 그저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고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으며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차분함이 있었다. 강현우는 화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건 고백이 아니야. 저건 의도적인 자극이야. 9시 20분경 오태식은 이미 소주 2병을 비운 상태였고 그의 움직임은 느려졌으며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기 시작했다. 한미정은 여주인을 불러 계산을 했고 오태식을 일으키려 했지만 오태식은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한미정이 오태식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식당 밖으로 나갔고 9시 35분경 두 사람은 주차장 CCTV에 포착됐다. 한미정은 오태식을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웠고 오태식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시트에 몸을 기댔으며 한미정은 안전벨트를 채워주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차량 번호 확인 가능할까요? 강현우가 박민수에게 말했고 박민수는 화면을 캡처해 확대했다. 차량은 흰색 소형 SUV였고 번호판은 12여 3847이었으며 박민수는 즉시 차량 조회를 했다. 한미정명의 차량 맞습니다. 박민수가 확인했고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화면을 지켜봤다. 한미정의 차량은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9시 38분에 CCTV 화면에서 사라졌다. 강현우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고 이번에는 한미정의 행동에 집중했다. 그녀는 식사 내내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음식도 많이 먹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오태식을 관찰하는 데 썼다. 그녀의 시선은 오태식의 얼굴, 손, 그리고 술잔을 오갔고 마치 오태식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처럼 보였다. 8시 52분 한미정이 뭔가를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강현우는 재생을 멈추고 그녀의 입술 모양을 자세히 보려 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읽을 수는 없었다. 이 부분 음성도 녹음되나요? 강현우가 여주인에게 물었고 여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CCTV는 영상만 녹화돼요. 음성은 안 되고요. 강현우는 아쉬워하며 다시 영상에 집중했다. 한미정이 말을 시작하고 약 3분 후 오태식의 반응이 나타났고 그 반응은 분노와 충격이 섞인 것이었으며 그 후로 그는 자제력을 잃고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다. 강현우는 확신했다. 한미정은 오태식에게 무언가 충격적인 말을 했고 그 말은 오태식을 술에 빠지게 만들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었다. USB 복사가 완료됐고 강현우는 여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식당을 나왔다. 차에 오른 후 박민수가 물었다. 형사님, 뭔가 이상한 점 있으셨어요? 강현우는 시동을 걸며 대답했다. 한미정은 오태식을 취하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만난 거야. 술을 거의 안 마시면서 오태식만 계속 마시게 했고 뭔가 자극적인 말로 감정을 건드렸어. 그리고 만취 상태로 만든 후에 차에 태워나갔지.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그 후에 뭔가 일이 벌어진 거군요라고 말했고 강현우는 그래. 그리고 그 뭔가가 살인일 가능성이 높아라고 답했다. 강현우는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에 디지털 포렌식 팀에 전화를 걸었다. 오태식 휴대전화 분석 결과 나왔나요? 강현우가 물었고 담당자인 최진우 36경위가 대답했다. 네, 방금 보고서 올렸습니다. 사고 당일 통화 기록 보시면 저녁 9시 42분에 한미정한테서 전화 왔고 통화 시간은 1분 27초입니다. 강현우는 시각을 확인하며 물었다. 9시 42분이면 식당을 나온 직후네요. 그 외에는? 최진우가 답했다. 9시 58분에 한미정이 다시 전화했고 이번엔 통화 시간이 43초입니다. 그리고 10시 17분에 또 한 번. 이건 18초 통화였고요. 그 이후로는 통화 기록이 없습니다. 강현우는 메모를 하며 계산했다. 식당을 나온 시각이 9시 38분, 첫 통화가 9시 42분, 두 번째 통화가 9시 58분, 세 번째 통화가 10시 17분, 그리고 사고 시각은 11시 43분. 한미정은 오태식을 차에 태운 후 세 차례 전화를 했고 그 후 1시간 반 정도의 공백이 있으며 그 공백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다. 통화 내용은 복구 안 되나요? 강현우가 물었고 최진우는 통화 내용은 녹음된 게 없어서 확인이 안 됩니다. 다만 위치 정보는 있는데요. 9시 42분 통화 시 위치는 국도 19번 상에서였고 9시 58분은 원주시 외곽농로, 10시 17분은 당구동 아파트 단지 근처였습니다. 라고 답했다. 강현우는 지도를 펼쳐 위치를 확인했다. 산골 식당에서 국도 19번, 그 다음 외곽농로, 그리고 당구동 아파트. 한미정은 오태식을 바로 집에 데려다 주지 않았고 어딘가를 돌아다녔으며 그 과정에서 세 차례 전화를 했다. 전화를 건 상대는? 강현우가 물었고 최진우는 잠시 자료를 확인하더니 답했다. 세 통화 모두 같은 번호로 걸었습니다. 번호 조회해보니 윤상호라는 사람 명이네요. 강현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윤상호. 한미정의 현재 남자친구. 그리고 오태식이 사망한 밤 한미정은 윤상호와 세 차례 통화했다. 윤상호 위치 추적 가능한가요? 강현우가 물었고 최진우는 기지국 위치 추적해봤는데요. 윤상호 휴대전화는 9시 30분경부터 10시 40분까지 원주 외곽 지역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국도 19번 부근이네요 라고 답했다. 강현우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한미정은 오태식을 만취시켰고 윤상호는 같은 시각 같은 지역에 있었으며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통화했고 그 후 오태식은 사망했다. 강현우는 박민수에게 말했다. 윤상호 소환 준비해. 내일 아침 첫 일로 데려와.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고 강현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CCTV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한미정의 진술은 거짓이었고 그녀는 오태식을 아파트에 바로 데려다 주지 않았으며 윤상호와 함께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태식의 죽음이었다. 강현우는 메모지에 썼다. 한미정 윤상호 공모. 월요일 오전 9시 원주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은
주말의 여유를 벗어던지고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현우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지금까지 파악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팀원 5명이 그 앞에 앉아 브리핑을 듣고 있었다. 화이트보드에는 오태식의 사진이 중앙에 붙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 한미정과 윤상호의 사진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화살표와 시간표, 위치 정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정리하겠습니다. 강현우가 보드를 가리키며 말하기 시작했다. 토요일 저녁 8시 12분, 한미정과 오태식이 산골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한미정은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고 오태식만 계속 마시게 만들었어요. 8시 52분경 한미정이 오태식에게 뭔가 충격적인 말을 했고 그 후 오태식은 자제력을 잃고 2병을 더 비웠습니다. 9시 38분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와 한미정의 차에 탔고 이때 오태식은 이미 심하게 취한 상태였습니다. 강현우는 보드 위에 시간표를 짚으며 계속했다. 9시 42분 한미정이 윤상호에게 첫 번째 전화를 겁니다. 이때 위치는 국도 19번 상. 9시 58분 두 번째 전화 위치는 외곽농로. 10시 17분 세 번째 전화 위치는 단구동 아파트 근처. 그리고 중요한 건 같은 시간대에 윤상호의 휴대전화도 국도 19번 부근에서 신호가 잡혔다는 겁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강현우는 보드 위 사고 현장 사진을 가리켰다. 11시 43분 오태식의 차량이 비닐하우스를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이 이상했어요. 급제동 흔적 없음, 운전자 자세가 너무 정돈됨, 그리고 부검 결과. 강현우는 책상 위에 부검 보고서를 들어 올렸다. 오늘 아침에 받은 예비 부검 보고서입니다. 사인은 두부 손상과 뇌출혈까지만 중요한 건 머리 골절 형태가 앞유리 충격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마 부분의 타박상에는 격자 무늬가 있고 이건 둔기에 의한 아픈입니다. 앞유리와 부딪혔다면 날카로운 열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둔탁한 무늬가 찍힌 타격상이에요. 박민수가 손을 들고 물었다. 그럼 현장에서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건가요? 강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었을 겁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충격으로 인한 2차 손상도 있어요. 하지만 치명상은 그 전에 이미 입었고 차량 사고는 살인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이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팀원들 사이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고 강현우는 잠시 그들이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줬다. 윤상호는 어디 있습니까? 강현우가 박민수에게 물었고 박민수는 손목시계를 보며 답했다. 방금 연락받았는데요. 30분 내로 도착한다고 합니다. 자진 출석 형태로 오고 있습니다.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착하는 즉시 조사실로 데려와. 그리고 지문 채취 준비해둬라고 지시했고 박민수는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강현우는 다시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윤상호 45세 택배기사 한미정의 현재 남자친구. 그는 사건 당일 밤 국도 19번 부근에 있었고 한미정과 3차례 통화했으며 사건 직후 연락을 끊었다.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오전 9시 47분 강력팀 사무실 문이 열렸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키는 175cm 정도, 건장한 체격, 짧게 자른 머리, 낡은 점퍼에 작업복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윤상호 씨 맞으십니까? 박민수가 물었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런데 무슨 일로 부르신 건지 라고 말했다. 박민수는 그를 조사실로 안내했고 강현우는 잠시 후 들어가기 전에 윤상호의 첫인상을 기록했다. 불안해 보임, 시선이 불안정, 손을 계속 주물럭거림. 강현우가 조사실에 들어갔을 때 윤상호는 의자에 앉아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현우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고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저는 강력팀 강현우 형사입니다. 윤상호 씨, 오태식이라는 분 아십니까? 윤상호는 고개를 들어 강현우를 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고 입술이 약간 떨렸으며 그는 천천히 아니요, 모르는데요 라고 답했다. 강현우는
그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한미정 씨는 아시죠? 라고 물었다. 네, 알죠. 제 여자친구니까요. 윤상호가 답했고, 강현우는 언제부터 사귀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한 2년 됐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년 좀 넘었을 거예요. 윤상호의 대답은 자신 없어 보였고, 강현우는 그 점을 메모했다. 오태식 씨는 한미정 씨의 전 남편입니다. 정말 모르십니까? 강현우의 질문에 윤상호는 잠시 침묵했고,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아, 그 사람. 이름은 들어봤어요. 미정이가 전에 결혼했던 사람 있다고 했거든요. 강현우는 윤상호의 반응을 관찰하며 천천히 압박을 높였다. 토요일 밤, 그러니까 10월 16일 밤에 어디 계셨습니까? 윤상호는 즉시 집에 있었어요 라고 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간 높아졌고 강현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집이 어디죠? 원주시 무실동이요. 혼자 사십니까? 네, 혼자 살아요. 토요일 밤에 집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강현우의 질문에 윤상호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있었는데 뭘로 증명해요? 그냥 집에서 TV 보고 있었어요. 강현우는 파일에서 통화 기록 출력물을 꺼내 윤상호 앞에 놓았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윤상호는 종이를 내려다보았고 그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토요일 밤 9시 42분, 9시 58분, 10시 17분. 세 차례 한미정 씨한테서 전화 받으셨네요. 집에 있었다면서요? 강현우의 말에 윤상호는 입술을 깨물었고 잠시 후 그거 전화는 받았어요. 근데 집에 있었어요 라고 답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강현우가 물었고 윤상호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요. 뭐 먹었냐, 뭐 하냐 그런 거라고 답했다. 강현우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표정은 유지했다. 일상적인 얘기를 15분 간격으로 3번이나 하셨다고요? 윤상호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의 시선은 다시 바닥으로 향했다. 강현우는 계속 압박했다. 기지국 위치 추적 결과 당신 휴대전화는 토요일 밤 9시 30분부터 10시 40분까지 국도 19번 부근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집이 무실동이라고 하셨는데 국도 19번은 무실동에서 꽤 멀죠. 어떻게 된 겁니까? 윤상호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게 보였고 그는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닫았으며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윤상호 씨, 거짓말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토요일 밤 당신이 어디 있었는지, 뭘 했는지 솔직하게 말하세요. 강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윤상호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호흡이 빨라지고 있었다. 강현우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말했다. 오태식 씨는 토요일 밤 11시 43분에 사망했습니다. 당신과 한미정 씨는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있었고 여러 차례 통화했으며 그 후 오태식 씨가 죽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상호는 고개를 들어 강현우를 바라봤고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강현우는 그 떨림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 윤상호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 두려움은 진짜였다. 그럼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면 왜 거짓말을 합니까? 강현우가 물었지만 윤상호는 입을 다물었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조사는 30분 더 계속됐지만 윤상호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고 강현우는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문 채취하고 귀가 조치하세요. 하지만 당분간 원주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강현우가 말했고 윤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상호가 조사실을 나간 후 강현우는 박민수를 불렀다. 윤상호 집 수색영장 신청해. 특히 공구류, 의류, 그리고 차량 확인이 필요해. 박민수는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강현우는 책상에 앉아 윤상호의 반응을 되짚어봤다. 그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한미정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사건 당일 밤 현장 근처에 있었다. 하지만 그의 두려움은 단순히 들킨 범인의 두려움과는 달랐다. 마치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린 사람의 두려움 같았다. 강현우는 메모지에 썼다. 윤상호 - 공범 가능성 높음, 하지만 주도자는 아닐 가능성. 오후 2시 17분, 강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보험사 조사팀이라는 이름이 떴고 강현우는 전화를 받았다. 강현우 형사님이시죠? 저는 명양화재 특별조사팀 김태훈 팀장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강현우는 네,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다. 오태식 씨 사망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가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김태훈의 말에 강현우는 즉시 자세를 바로 했다. 네, 말씀하세요. 오태식 씨는 저희 회사에 자동차 보험과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이 2개월 전에 해지됐다가 다시 부활됐어요. 그것도 사고 2달 전인 8월에요. 그리고 생명보험은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0월부터 2건이 추가로 가입됐고요. 각각 2억, 1억 5천만 원 보장입니다. 강현우는 메모를 하며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딸인 오서연 양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훈이 말을 멈췄고 강현우는 하지만요? 라고 재촉했다. 보험 가입을 실제로 진행한 사람은 전처인 한미정 씨입니다. 설계사 통화 기록을 보니까 한미정 씨가 직접 연락해서 가입 절차를 진행했고 보험료도 한미정 씨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었어요. 오태식 씨 본인은 그냥 서류에 사인만 했고요. 강현우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그의 직관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김태훈이 계속 말했다. 사망 날짜가 토요일 밤이잖아요. 이 보험 상품은 휴일 사망 시 보험금이 1.5배로 늘어나는 특약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일에 죽었으면 3억 5천인데 주말이나 휴일에 죽으면 5억 2,500이 나오는 거죠. 강현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보험. 동기가 보였다. 그는 즉시 화이트보드로 걸어가 새로운 정보를 추가했다. 보험금 5억 2,500만 원, 수익자 딸 오서연, 실제 계획자 한미정, 토요일 특약.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었고 한미정은 최소 1년 전부터 이 계획을 준비했으며 윤상호를 끌어들여 실행했고 그리고 그들은 살인을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했다. 강현우는 팀원들을 불러 모았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보험금 살인입니다. 월요일 오후 4시 강현우는 강원대학교 병원 지하 1층 부검실 앞 복도에 서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나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부검실 문이 열렸고 흰색 가운을 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이승호 52 박사가 나왔다. 이승호는 30년 가까이 부검을 해온 베테랑이었고 강원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중요 사건 부검을 맡았으며 강현우와는 15년 전 강현우가 신참 형사였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오래 기다렸어요? 이승우가 물었고 강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승우는 복도 끝 상담실을 가리키며 거기서 얘기하죠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다. 상담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부검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이승우는 그것을 펼치며 말하기 시작했다. 오태식 씨, 49세 남성, 사망 원인은 두부 외상으로 인한 급성 뇌출혈입니다. 하지만 이승우가 말을 멈추고 강현우를 바라봤고 강현우는 그 시선의 의미를 알았다. 뭔가 중요한 발견이 있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이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이승우가 단호하게 말했고 보고서의 특정 페이지를 펼쳐 강현우에게 보여줬다. 이 격자 무늬 보이죠? 이승우가 사진을 확대한 것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평평한 표면에 격자 모양이 양각으로 새겨진 둔기에 맞은 흔적입니다. 강현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다. 어떤 종류의 둔기일까요?
이승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제 추측으로는 고기 두드리는 망치 혹은 비슷한 주방 기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에 격자 무늬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고기망치. 그는 즉시 머릿속으로 윤상호의 집을 떠올렸고 내일 영장이 나오면 가장 먼저 주방을 수색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뒤통수 쪽 상처는요? 강현우가 물었고 이승우는 다른 사진을 꺼냈다. 뒤통수 우측 부분에는 더 큰 타박상이 있었고 두개골이 심하게 골절되어 있었으며 그 주변으로 광범위한 출혈 흔적이 보였다. 이쪽은 더 강한 타격이었어요. 아마 길쭉한 금속 막대 같은 것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것 같습니다. 타박상이 세 군데 겹쳐져 있거든요. 이승우는 X-레이 사진을 꺼내 백라이트 뷰어에 걸었고 두개골 골절 부위를 가리켰다. 여기 보시면 골절선이 방사형으로 퍼져 있어요. 이 정도 골절을 만들려면 상당한 힘으로 여러 번 가격해야 합니다. 한 번에 이런 손상이 생기지 않아요. 제 판단으로는 최소 3번, 많으면 5번 정도 가격했을 것 같습니다. 강현우는 사진을 보며 범행의 잔혹함을 느꼈다. 이마를 먼저 가격하고 그 다음 뒤통수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건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다. 명확한 살인 의도가 있었고 확실하게 죽이려는 의지가 있었다. 손등 상처는 어떻습니까? 강현우가 물었고 이승우는 오른손 사진을 꺼냈다. 손등 중앙에는 약 2cm 길이의 열상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타박상이 있었으며 손가락 관절 부분에도 미세한 찰과상이 있었다. 전형적인 방어흔입니다. 이승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뭔가가 자신을 향해 내려오는 걸 막으려고 손을 들었을 때 생기는 상처예요. 손등 위치나 상처 방향을 보면 피해자가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공격을 막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강현우는 범행 상황을 머릿속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이승우는 보고서를 넘기며 답했다. 사체 경직도와 체온 저하, 그리고 위 내용물 소화 정도를 종합하면 사망 시각은 발견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전, 그러니까 오후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로 추정됩니다. 물론 오차 범위가 있지만 대략 그 시간대입니다. 강현우는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했다. 한미정이 식당을 나선 시각이 9시 38분, 윤상호와의 통화가 9시 42분, 9시 58분, 10시 17분, 그리고 사망 추정 시각은 10시 30분에서 11시. 살인은 마지막 통화 직후부터 사망 발견 전 사이 어디선가 일어났고 그 후 차량을 비닐하우스로 몰고 가 사고로 위장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강현우가 물었고 이승우는 0.18%였습니다. 만취 상태죠.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라고 답했다. 강현우는 한미정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오태식을 만취시켰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으며 그 상태에서 살인을 실행했고 그리고 사고로 꾸몄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간과했다. 부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이한 점이 또 있습니다. 이승우가 말하며 보고서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피해자의 옷에서 섬유 조각이 발견됐어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섬유와는 다른 거였습니다. 회색면 섬유인데 피해자 셔츠는 흰색이거든요. 이 섬유가 피해자 목 뒤쪽 옷깃 부분에서 발견됐는데 아마 범인이 피해자를 붙잡거나 제압할 때 묻은 것 같습니다. 강현우는 즉시 관심을 보였다. 그 섬유 샘플 있습니까? 이승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증거봉투를 꺼냈고 안에는 현미경으로 채취한 미세한 섬유 조각이 들어있었다. 강현우는 봉투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다. 회색면 섬유. 현장에서 발견한 뒷좌석 시트의 회색 섬유와 같은 것일 수도 있었다. 만약 이 두 섬유가 같은 출처라면 그것은 범인이 차 뒷좌석에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었고 윤상호의 옷과 대조하면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 있었다. 이 섬유, 정밀 분석 가능합니까? 강현우가 물었고 이승우는 네, 국과수 본원에 보내면 섬유 종류, 제조사, 심지어 염색 성분까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라고 답했다. 강현우는 증거 봉투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물었다. 최종 의견은 어떻게 내리실 겁니까? 이승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답했다. 타살입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한 타살. 두 군데 타격상의 시간 차이, 방어은, 그리고 둔기에 의한 특징적인 손상 패턴을 볼 때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부검을 해왔지만 이렇게 치밀하게 위장한 케이스는 드물어요. 범인은 현장을 꽤 잘 꾸몄지만 시신은 속일 수 없었던 거죠.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고 이승우와 악수를 나누었다. 보고서 공식 제출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내일 오전까지 완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부검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강현우는 머릿속으로 지금까지의 증거들을 정리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한 강현우는 차에 오르기 전에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장 나왔어? 강현우가 물었고 박민수는 네, 방금 법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집행 가능합니다라고 답했다. 좋아. 내일 아침 7시 반에 팀원들 소집해. 윤상호 집 수색 들어간다. 특히 주방기구, 작업복, 그리고 차량 트렁크 집중 수색하라고 전달해. 박민수는 알겠습니다라고 답했고 강현우는 전화를 끊었다. 차를 몰고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 강현우는 창밖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미정과 윤상호는 완벽한 범죄를 계획했다고 믿었을 것이다. 만취시키고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죽은 자의 몸은 말을 한다는 것을. 부검대 위에서 오태식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었고 그 증언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강현우는 핸들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내일이면 끝이다. 화요일 오전 7시 58분 강현우는 원주시 무실동 다세대 주택 앞에 차를 세웠고 뒤따라온 경찰 차량 2대가 나란히 주차했으며 총 6명의 형사와 과학수사요원이 차에서 내렸다. 건물은 3층짜리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고 윤상우의 집은 2층 203호였다. 강현우는 영장을 확인하고 팀원들에게 간단히 지시했다. 주방, 침실, 화장실, 그리고 차량 순서로 수색합니다. 특히 둔기류와 의류에 집중하세요. 혈흔이나 섬유 흔적 놓치지 마세요. 계단을 올라 203호 앞에 섰을 때 강현우는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자 윤상호가 나타났다. 그는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윤상호가 물었고 강현우는 영장을 보이며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윤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는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물러서서 형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다. 집은 좁은 원룸 구조였고 생활감은 있었지만 정돈되지 않은 독신 남성의 공간이었다. 강현우는 팀원들이 각자 맡은 구역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은 주방으로 향했다. 강현우는 장갑을 끼고 싱크대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강현우의 손이 멈췄다. 서랍 안쪽 깊은 곳, 행주 몇 장 아래에 스테인리스 고기 망치가 숨겨져 있었다. 망치는 약 20cm 길이였고 한쪽 면은 평평했으며 다른 쪽 면에는 격자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격자 간격은 약 3mm로 보였다. 강현우는 조심스럽게 망치를 꺼냈고 손전등을 비춰 자세히 관찰했다. 강현우는 과학수사 요원을 불렀고 이거 루미놀 반응 테스트 즉시 해보세요라고 지시했다. 과학수사 요원은 작은 스프레이 병을 꺼내 망치 표면에 루미놀 시약을 뿌렸고 불을 끄자 격자 무늬 사이에서 푸른빛 형광이 나타났다. 혈흔 양성 반응이었다. 강현우는 속으로 주먹을 쥐었다. 이것이 범행 도구였다. 그는 망치를 증거 봉투에 담으며 윤상호를 돌아봤다. 윤상호는 소파에 앉아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게 뭡니까? 강현우가 망치를 들어 보이며 물었지만 윤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현우는 주방 수색을 계속했고 싱크대 아래 수납장을 열었을 때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다. 오래된 수건으로 감싸진 휠크로스 렌치였다. 강현우는 렌치도 꺼내 루미놀 테스트를 했고 역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두 개의 범행 도구, 부검 결과와 완벽히 일치했다. 렌치도 증거물로 확보합니다. 강현우가 말했고 과학수사 요원이 봉투에 담았다. 침실 구역을 수색하던 박민수가 옷장을 열고 안을 뒤지고 있었다. 옷장 맨 뒤쪽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옷 한 벌을 발견했다.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박민수가 강현우를 불렀고 강현우는 옷을 받아 자세히 살폈다. 갈색 얼룩은 혈흔처럼 보였고 소매 끝부분에는 작은 흙 얼룩도 섞여 있었으며 옷 전체에서 희미한 쇳냄새가 났다. 강현우는 옷을 넓게 펼쳐 과학수사 요원에게 넘겼고 루미놀 테스트가 진행됐다. 불을 끄자 옷 전체에서 푸른 빛이 나타났고 특히 소매와 앞가슴 부분이 강하게 반응했다. 이 옷은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이 분명했다. 비닐봉지도 같이 확보하세요. 지문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강현우가 지시했다. 강현우는 마지막으로 윤상호의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윤상호의 차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 있었고 10년 넘은 낡은 소형 승용차였으며 번호는 289-5621이었다. 강현우는 윤상호에게 차 키 주세요라고 말했고 윤상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건넸다. 강현우는 뒷좌석을 확인했고 시트는 오래되어 낡았지만 특별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트렁크를 열었을 때 상황이 달라졌다. 트렁크 안쪽에는 여분의 작업복과 공구 상자가 있었고 그 옆에 접힌 비닐 시트가 있었으며 비닐 시트를 펼쳐보니 곳곳에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다. 이것도 혈흔 테스트해보세요. 강현우가 말했고 과학수사 요원이 비닐 시트에 루미놀을 뿌렸다. 역시 양성 반응이 나왔고 특히 시트 중앙 부분이 강하게 반응했다. 강현우는 범행 재구성이 점점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다. 윤상호는 이 비닐 시트를 차 안에 깔았고 그 위에서 살인을 저질렀거나 시신을 옮길 때 사용했으며 그 후 트렁크에 숨겨뒀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루미놀은 아무리 씻어도 혈흔을 드러낸다는 것을. 트렁크 구석에서 강현우는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다. 작은 플라스틱 용기였고 물티슈들은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다. 이것은 범행 후 손과 도구를 닦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였고 강현우는 용기째 증거봉투에 담았다. 차량 전체 정밀 감식 필요합니다. 지문, 혈흔, 섬유, 모발 전부 채취하세요. 강현우가 지시했고 과학수사팀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2시간 후 수색이 완료됐고 강현우는 확보한 증거 목록을 확인했다. 강현우는 윤상호에게 다가가 말했다. 윤상호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윤상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으며 박민수가 수갑을 채우자 그는 순순히 따랐다. 강현우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살인을 주도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끌려 들어간 사람이고 이용당한 사람이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실행한 사람이다. 경찰서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현우는 박민수에게 말했다. 한미정도 체포영장 청구 준비해. 오늘 오후까지 서류 완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자. 박민수는 알겠습니다라고 답했고 강현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계속 생각했다. 고기망치와 렌치, 2개의 범행 도구를 찾았다. 혈흔이 묻은 작업복과 비닐 시트도 확보했다. 이제 필요한 건 자백이었다. 윤상호와 한미정 중 누군가는 결국 입을 열 것이고 그들이 서로를 배신하기 시작하면 진실은 더 빨리 드러날 것이었다. 오후 1시 윤상호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고 강현우는 그 앞에 증거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놓았다. 고기망치, 렌치, 작업복, 비닐 시트. 각 사진마다 루미놀 반응 사진도 함께 놓였고 푸른 빛으로 빛나는 혈흔들이 생생하게 보였다. 이게 전부 당신 집과 차에서 나온 겁니다. 강현우가 말했고 윤상호는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선택하세요.
계속 침묵하거나 아니면 진실을 말하거나. 하지만 물증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이 증거들이 법정에서 말할 겁니다. 윤상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다. 저는 하기 싫었어요. 정말로.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강현우는 녹음기를 켜며 조용히 기다렸다. 윤상호의 자백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윤상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강현우는 재촉하지 않았고, 이런 순간에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압박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1분, 2분, 3분이 지나고 윤상호는 천천히 손을 내렸고 그의 입에서 마침내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미정이가 처음 얘기를 꺼낸 건 석 달 전쯤이었어요. 윤상호의 목소리는 낮았고 마치 고백실에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처럼 들렸다. 우리 빚이 많았어요. 제 이름으로, 미정이 이름으로, 그리고 지인들 연대보증까지 해서 총 1억 7천. 저는 택배기사라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게 고작이고 미정이는 파트타임으로 일했는데 그것도 불규칙적이었어요. 매달 이자만 내기도 벅찼고 지인들한테서는 협박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강현우는 메모를 하며 조용히 듣고 있었고 윤상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어느 날 밤 미정이가 술을 마시고 울면서 말했어요. 자기 전 남편이 보험을 많이 들어놨다고, 만약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딸 명의로 돈이 나온다고. 처음엔 그냥 푸념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저도 취해 있었고 대충 들었죠. 근데 그 얘기가 계속됐어요. 한 번, 두 번, 10번. 그러다 어느 날은 아예 계산을 해왔어요. 보험금이 얼마고 거기서 빚 갚으면 얼마 남고 우리가 그걸로 새 출발할 수 있다고. 계획은 미정이가 다 짰어요. 강현우는 메모하며 물었다. 범행 도구는 누가 준비했습니까? 윤상호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미정이가 고기망치를 사왔어요. 한 달 전쯤. 그리고 렌치는 제 차에 원래 있던 거예요. 강현우는 타임라인을 정리하며 다음 질문을 준비했다. 토요일 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윤상호는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저는 미정이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저녁 8시쯤 식당에서 만나고 있다고,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저는 차를 몰고 그 식당 근처로 갔어요.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렸죠. 9시 반쯤 미정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곧 나온다고, 준비하라고. 윤상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계속했다. 9시 40분쯤 미정이 차가 주차장을 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도 뒤따라 나갔고요. 미정이는 국도를 따라 외곽으로 갔고 저는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갔어요. 미정이는 국도를 벗어나 한적한 농로로 들어갔어요. 가로등도 없고 차도 안 다니는 곳이었죠. 거기서 차를 세우더니 저한테 전화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서 미정이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에는 망치를 쥐고 있었고요. 미정이가 뒷문을 열어놨어요. 저더러 뒷좌석에 타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빨리 해. 시간 없어. 저는 뒷좌석에 탔어요. 미정이가 또 말했어요. 빨리 해. 누가 올 수도 있어. 저는 망치를 들었어요. 한 번 내리쳤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손을 들어서 막으려고 했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피하려고 했어요. 미정이가 소리쳤어요. 더 쳐. 제대로 쳐. 저는 또 내리쳤어요. 이번엔 격자 문이 있는 쪽으로. 그 사람 이마에 정확히 맞았고 피가 튀었어요. 제 얼굴에도 묻고 옷에도 묻고. 그 사람은 비명을 지르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축 늘어지면서 움직임이 멈췄어요. 윤상호는 두 손으로 책상을 짚고 고개를 떨구었으며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강현우는 현장 사진들을 떠올리며 다음 질문을 했다. 그 다음엔 어떻게 사고를 만들었습니까? 윤상호는 깊게 한숨을 쉬며 답했다. 미정이가 그 사람 차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있다고,
열쇠는 그 사람 주머니에 있다고. 저는 시신을 뒤져서 차 열쇠를 찾았어요. 역겨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정이가 저를 그 사람 아파트까지 태워줬고, 저는 주차장에서 차를 찾아서 몰고 국도까지 나왔고, 미정이가 정해둔 장소로 갔어요. 강현우는 비닐하우스 현장을 떠올렸다. 비닐하우스는 누가 정했습니까? 윤상호가 답했다. 미정이요. 미정이가 미리 탑사를 해뒀대요. 국도에서 가깝고 비탈길이 있어서 차가 굴러가기 좋고 사고처럼 보이기 좋은 곳이라고. 저는 그 사람 차를 그쪽으로 몰고 갔고 미정이는 자기 차로 따라왔어요. 비닐하우스 앞에 도착해서 그 사람을 운전석에 앉혔어요. 이미 죽어 있었지만 운전하다 죽은 것처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강현우는 마지막 질문을 했다. 그 후엔 어떻게 했습니까? 윤상호가 답했다. 미정이가 저를 일으켰어요. 빨리 가자고, 누가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미정이 차에 탔고 우리는 그곳을 떠났어요. 가는 길에 미정이가 세 번째 전화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아마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차 안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손에서 피냄새가 났고 옷에도 피가 묻어 있었어요. 미정이가 물티슈를 줘서 닦았지만 다 안 지워졌어요. 강현우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범행 도구와 옷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상호가 답했다. 집에 가서 씻었어요. 망치랑 렌치는 물로 씻고 옷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숨겨뒀어요. 나중에 버리려고 했는데 못 버렸어요. 무서워서. 만약 누가 쓰레기통에서 찾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범인들은 항상 증거를 남긴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도 공포와 실수는 흔적을 만든다. 수요일 오전 7시 강현우와 박민수는 한미정의 집 앞에 차를 세웠고 뒤따라온 경찰 차량 한 대가 나란히 섰으며 체포영장을 든 강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고 한미정을 체포하는 순간 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될 것이었다. 한미정의 집은 원주시 단계동의 빌라 3층이었고 강현우가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으며 한미정이 나타났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침착해 보였고 강현우를 보자 미소까지 지었으며 또 오셨네요라고 말했다. 한미정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현우가 영장을 보이며 말했고 한미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예요? 살인이라니?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강현우는 이미 그녀의 연기를 여러 번 봤고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윤상호 씨가 전부 자백했습니다. 당신이 계획했고 당신이 지시했으며 당신이 보험금을 노렸다는 것까지. 강현우의 말에 한미정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고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박민수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으며 수압이 채워졌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한미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침착함은 사라졌고 눈빛은 흔들렸으며 손가락은 끊임없이 테이블을 두드렸다. 강현우는 그녀 앞에 증거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놓았다. 고기망치, 루미놀 반응, 작업복, 비닐 시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마이너스 오태식의 부검 사진. 이마에 격자무늬 아프니 확대된 사진과 고기망치의 격자무늬가 나란히 놓였고 두 무늬는 완벽히 일치했다. 이게 보입니까? 당신이 산 고기망치의 무늬가 오태식 씨 이마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강현우가 말했다. 한미정은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그녀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강현우는 계속 압박했다. 윤상호는 당신이 모든 걸 계획했다고 했어요. 보험 가입, 만취 유도, 살인 지시, 사고 위장까지. 당신은 1년 전부터 준비했고 심지어 토요일에 죽이면 보험금이 더 나온다는 것까지 계산했죠. 강현우는 보험 서류를 꺼내 그녀 앞에 던졌다. 5억 2,500. 이게 오태식 씨의 목숨값이었습니까? 한미정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지만 강현우는 그 눈물이 후회가 아니라 들킨 것에 대한 분노라는 걸 알았다. 윤상호는 당신 때문에 인생이 끝났어요. 당신 딸은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도 잃었어요.
그리고 오태식은 당신 욕심 때문에 죽었습니다. 강현우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보험금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살인으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니까요.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돈도 자유도 딸도. 한미정은 책상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고 강현우는 조사실 문을 열고 나갔다. 한 달 후 선고 공판.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한미정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했고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했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한미정은 비명을 질렀고 억울해요. 저는 안 했어요. 라고 외쳤지만 법정 경위가 그녀를 제지했다. 피고인 윤상호는 비록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직접 살인을 실행했고 그 잔혹함이 심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윤상호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다. 법정 밖 강현우는 오서연을 만났다. 그녀는 19세 소녀에서 고아가 된 청년이 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형사님 감사합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오서연이 말했고 강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오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빠는 이렇게라도 기억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냥 사고사로 묻혔다면 아무도 진실을 몰랐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법원을 떠났다. 그날 밤 강현우는 혼자 비닐하우스 현장을 다시 찾았다. 현장은 이미 복구됐고 새 비닐이 씌워져 있었으며 찢어진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강현우는 그날 밤을 기억했다. 너무나 조용했던 현장, 이상하게 정돈된 시신, 그리고 자신의 직관이 속삭였던 말들. 이건 사고가 아니야.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보름달이 떠 있었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닐하우스를 비추고 있었다.